안녕하세요. 고니쌤의 신나는 거꾸로 교실. 드디어 오늘부터는 고려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고려의 성립과 발전, 고려의 성립과 후삼국 통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요, 고려의 성립 과정과 후삼국 통일 과정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특히 이 태조가 실시한 정책, 시험에 잘 나오겠지? 바로 태조의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고려의 성립부터 보도록 할게요. 고려는 918년에 건국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제 견훤과 궁예가 각각 후백제와 후고구려를 건국을 하게 되면서 이제 신라와 함께 후삼국으로 우리는 분열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한편 송악 지역의 유력한 호적이었던 왕건은요, 궁예의 부하로 들어가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각 여러 가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궁예의 신망을 얻게 됩니다. 특히 이 후백제의 금성을 이 왕건이 점령하게 되면서 아주 그러니까 두각을 나타내게 된 것이죠. 자, 원래 왕건은 송악 지역의 유력한 호족이었고 대외 무역을 통해서 성장했기 때문에 수군을 거느리는 능력이 아주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수군을 이용을 해서 바로 후백제의 배후 이 금성 지역을 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금성 지역을 차지하게 되면서 후백제를 어려움에 빠뜨리게 됩니다. 자, 한편 이런 과정 속에서 궁예는요, 자기 자신을 미륵불이라고 한 거야. 원래 미륵불은 어지러운 시대에 중생들을 구제해주는 부처거든. 그러니까 자신이 그 어려운 시기에 부처다. 중생들을 구제해준다 라는 뜻에서 미륵불이라고 자처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을 끊임없이 의심을 하고 또 그들을 대거 숙청하게 되면서 이 신하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왕건은 주변 신하들과 아주 원만한 관계를 유지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우대해주고 자기 자신을 낮췄기 때문에 신망이 아주 높았죠. 결국 이 신하들이 궁예를 몰아내고 왕건을 추대하게 되면서 드디어 왕건이 이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을요, 고려라고 했죠. 자, 고려라고 한 이유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바로 고구려를 계승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도읍은 자신의 원래 근거지였던 송악으로 하게 됐죠. 이렇게 해서 918년에 고려가 건국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고려는요, 이제 남아있는 후백제와 신라를 통일하는 그런 후삼국 통일을 위해 노력을 했겠죠? 자, 먼저 통일 정책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당시 상황은 그 후백제의 견훤이든 고려의 왕건이든 중앙집권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각 지역은 원래부터 있었던 유력 호족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왕건은 이런 호족 세력들을 우대하면서 이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호족 세력을 포섭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신라에 대해서 그들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끌어들이는 친신라 정책을 펼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 그 후백제의 견훤이 경주까지 쳐들어가서 경혜왕을 죽이고 그 다음에 능을 훼손하는 약탈하는 그런 일을 저질렀을 때 이 신라의 구원병을 파병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신라의 왕은 당연히 후백제보다는 고려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이것이 신라가 이제 고려에 항복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자, 한편 926년에 우리 발해가 거란에 의해서 멸망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 발해가 멸망했을 때 발해의 왕자였던 대광현은요, 이제 그 고려에 귀순을 하게 되는 것이고 왕건은 이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발해 유민을 포용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에 잠깐 얘기했듯이 이 신라를 병합을 하게 됩니다. 신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은요, 잘못하다가는 후백제 통합이 돼버리게 되면 견훤의 지배하에서 매우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고, 보다 온건하고 유화적이고 친신라 정책을 펼치고 있던 고려의 항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건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신라를 꿀꺽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후백제가 왕위 계승 분쟁이 벌어집니다. 자, 후백제의 견훤은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아들은
신검과 용검이었습니다. 막내 아들, 넷째 아들은 금강이었고요. 자, 그런데 견훤이 막내 아들인 금강에게 왕위를 넘겨주려고 하자 바로 첫째 아들이었던 신검이 자신의 아버지인 견훤을 금산사에 가둬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래서 후백제의 왕이 계속 분쟁이 벌어지게 된 것이고, 자, 금산사를 탈출한 견훤은 고려에 귀순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왕건은 견훤을 억압하고 또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견훤을 우대하고 포용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견훤과 함께 이제 후백제를 공격을 해서 후백제를 격파하고 후삼국을 통일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936년이었습니다. 자, 이는 고려의 이런 후삼국 통일은요, 신라의 삼국 통일과는 다르게 외세의 도움을 받지 않은 자주적인 통일이라는 면에서 아주 큰 역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옛 고구려, 백제, 신라 지배층 뿐만 아니라 발해 유민까지 포섭함으로써 진정한 민족의 재통일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역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태조의 정책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태조는 왕이 되자마자 당연히 민심을 얻어야 되겠죠.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세금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생 안정을 위해서 취민유도를 내세웠어요. 취민유도는 뭐냐면 백성을 수취하는 데 있어서, 백성에게 세금을 거두는 데 있어서 도리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자, 이런 취민유도를 내세워서 세금을 낮추게 되는 거고요. 또 그 태조가 후뇨 10조를 남겼을 때 거기서는 자신이 고려를 건국을 하고 후삼국을 통일한 건 부처님의 은덕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숭상하라. 불교를 숭상하라 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죠. 그래서 대표적인 불교 행사인 연등회를 성대하게 개최할 것을 유언으로 남깁니다. 따라서 불교를 숭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호족 통합 정책입니다. 자, 왕건은 그 유력 호족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그 유력 호족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혼인 정책을 통해서 그 유력 호족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게 되는 것이죠. 혹은 또 유력 호족에게 왕씨성을 내려줌으로써 그들을 왕족으로 끌어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방법으로 호족들을 끌어들였고, 또 유력 호족에게는 관직을 준다거나 혹은 또 토지를 하사해 줌으로써 이 호족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그러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자, 이렇게 호족들을 끌어들일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그들이 반역을 저지르나 안 저지르나 감시하는 그러한 견제하기 위한 정책도 필요했겠죠. 자, 그래서 실시한 정책이 또 뭐냐면 사신관 제도와 기인 제도가 있습니다. 자, 사신관 제도는 뭐냐면 중앙의 관리를 자기의 출신 지역에 사신관으로 임명해서 그 지역을 통제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자, 고려 초에는 지방관을 파견해서 중앙집권적으로 다스리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어. 따라서 출신 지역의 호족들, 그러니까 중앙의 관리가 된 지방의 호족들을 그 지역의 사신관으로 임명해서 그 지방을 통제하도록 한 제도, 이게 사신관 제도고요. 자, 한편 기인 제도는 지방 호족의 자제를 수도에 머무르게 해서 인질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방에서 반역이 일어나게 되면 그 호족의 아들을 처벌하는 식으로, 그래서 그 지역에서 반란이라든가 반역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이 기인 제도였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호족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혼인정책, 그 다음에 왕씨성을 하사하는 사성정책, 또 관직과 토지를 하사했고요. 한편으로는 사신관 제도와 기인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호족을 견제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했죠. 따라서 이 태조는 북진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적극적인 북진 정책을 펼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북진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전진 기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서경을 중시했습니다. 즉 오늘날 평양인 이 평양을 서경으로 삼아서, 그러니까 서경이니까 수도가 되는 거야. 또 하나의 수도야. 그래서 서경으로 삼아서 여기를 매우 중시했고, 이를 통해서 북진 정책을 펼쳤습니다. 한편으로 거란,
북쪽에 있는 거란, 발해를 멸망시켰죠. 거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격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북진 정책의 노력으로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영토는 청천강까지 확장이 됐습니다. 자,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을 때는 대동강까지 영토였죠. 그런데 이러한 왕건의 북진 정책으로 자, 우리나라 영토가 청천강까지 올라갔다는 거 이거 꼭 기억을 해 두도록 합시오. 자, 그 다음에 그 왕건은 죽으면서 후대 왕들이 지켜야 할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는데 이것이 바로 훈요 10조였습니다. 자, 우리 태조의 정책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 태조의 정책 중에서도 호족에 대한 정책, 호족의 통합, 또 견제를 위한 정책, 특히 북진 정책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고려 후삼국 통일과 태조의 정책에 대해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고려 초의 정치 발전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